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연 이틀 계속 500명이 넘어가는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시국이도 어렵고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무척 심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운을 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우리 체육사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두 번만 더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치면은 올해는 종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이 보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대 그리스의 체육사 아테네를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유래 및 역사,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기 아테네와 후기 아테네, 아테네 체육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대 아테네의 유래 및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티카 지역의 도성을 탐내던 신이 포세이돈과 또 아테나가 있었는데요. 도시 사람들에게 올리브나무를 선물하고 승리를 차지한 아테나가 아테나의 승리로 아티카 도성이 아테나의 여신 도시죠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 이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게 바로 고대 아테네의 유래 및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테네의 위치는요, 동쪽으로는 에게해, 여기 보니까 동쪽으로는 에게해,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여기네요. 아테네, 여기죠. 아테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죠.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 대표적인 국가고, 이오니아족이 세운 도시 국가면서 아티카 반도의 작은 사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가장 강력한 그리스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아테네죠. 그리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모든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였죠. 이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죠. 보이십니까? 아테네 자세하게 보이시죠? 아테네 위치 자세하게 여기입니다. 바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자, 그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체육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스파르타 체육, 스파르타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아테네는 민주주의적이고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는 약간 공산주의식으로 어떤 자율성과 그 보수적인 면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좀 딱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이 아테네 체육은 부드럽고 그리고 자유를 좀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체육은 민주주의적 정부가 이 체육을 주관했고요. 군사적인 기량과 용기를 중요시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진보를 위한 능력과 덕망을 중시했죠. 이게 바로 핵심 같아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진보를 위한 능력과 덕망.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 그래서 아테네 체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게 바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한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주의적 정부고, 군사적, 집단적 생활을 위한 인간, 전쟁 대비 훈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스파르타는
전쟁 대비를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용감한 무사 양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죠.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건강한 인간.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와 스파르타 전체주의의 체육은 이렇게 극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체육은 시험 문제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구별해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아테네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했고요. 부모는 자녀 교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를 반드시 교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급은 상류층인 폴리타이와 외래어 시민인 메톡이코와 노예인 도울로이 이렇게 세 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폴리타이와 도울로이 그리고 외래 시민인 메토이코 그래서 이렇게 폴리타이, 도울로이, 메토이코 이런 식으로 계급이 이루어져 있고요. 아테네 교육의 이상과는 활동적인 인간, Man of Action과 지혜로운 인간, Man of Wisdom. 그러니까 활동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인간의 그 이상적인 그런 교육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력을 단일화하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위한 개발,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게 바로 아테네 교육의 이상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활동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다음. 자, 그러면 전기 아테네의 연령별 교육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가정교육기의 출생과 7세, 출생부터 7세, 기초교육 전기의 7세부터 13세, 기초교육 후기의 13세부터 18세까지, 전문교육기의 18세부터 20세까지. 과연 아테네의 전기 아테네의 연령별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교육기 출생부터 7세까지는 스파르타와는 달리 출생 후 아이의 양육을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허약한 아이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스파르타는 어떻게 됐죠? 허약한 아이는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이 허약한 아이도 건강하게 양육했지만 스파르타는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노예에 의해 양육하였고요. 어른을 공경하며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영웅이나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가정교육기죠. 그러면 기초교육 전기는 7세부터 13세는요. 학교 교육이 시작된 시기였고요. 이때 음악과 체육학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노예인 교복이 데리고 다니게 됐죠. 그리고 교사로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의 이 연령별 교육 전기를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 교육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초교육 후기에 13세부터 18세까지는 16세가 되면 교복의 보호에서 벗어나고요. 공립학교인 짐나지움에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 특징이죠. 공립학교인 짐나지움. 올해 그 짐나지움이 지금 사실 체육관, 뭐 광장 이런 뜻인데요. 뭐 체조라고도 말도 쓰이는데 지금 이때부터 그런 말이 나오게 생각됩니다. 짐나지움이란 말이. 그리고 2년간 높은 수준의 훈련과 생활습관, 애국 사상의 교육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교육기인 18세부터 20세까지는 18세부터 20세까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요구시 병력의 복무를 지었죠. 그리고 의무적인 군사훈련 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요? 있었죠. 이게 바로 전기 아테네 연령별 교육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허약한 아이도 건강하게 양육했다는 거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며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교사로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공립학교인 짐나즘에 들어가 교육을 받은 것
전문교육기 마지막에는 의무적으로 군사교육 제도는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강요사항이 아니었죠. 자, 그럼 전기 아테네 체육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체육의 목표, 체육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체육의 목표는 그리스의 이상과 일치시키고, 그리고 7세 후 소녀는 가정에서 벗어나 사립 초등학교에 입교하고 시민의식 강화를 하고, 소녀는 집에서 가사훈련을 했죠. 이때 이제 체육의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시민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평안과 활력을 두루 갖추고자 함이었고, 국가는 체육관 유지 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부모의 선택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7세 후 소녀는 가정에서 벗어나 사립초등학교에 입교하고 시민의식 강화하고, 소녀는 집에서 가사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신체적 수련을 통한 개성 발달 교육의 목적을 도덕교육으로 생각하고, 통치계층은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철학자 및 예술가는 신체 운동을 통한 미적이고 이상적인 새로운 인간 형성을 강조했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 그동안 취했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군사력을 배양에 힘썼고요. 실천적 이상과 지적 인간 함양을 목표로 했죠. 이게 이제 전기 아테네 체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의 이상과 일치시키는 그런 체육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체육의 목표를 보는 미와 심신, 아름다움과 몸과 마음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조화적인 발달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체육의 목표는 미와 심신, 결국은 조화적인 발달,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체육의 특징,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에서 7세까지, 7세 전까지는요, 호프 돌리기, 공놀이, 공기놀이, 목마타기, 술래잡기, 연날리기.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놀이들이 변형 놀이들로 기록되었으면서, 다시 이제 교육과정으로서 운동 경기는 장난감 전차, 장난감 변종, 목마타기, 딱따기, 중마, 뭐 대나무 가랑이에 타고 뛰어노는 거, 팽이,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게? 잠깐만요. 그런 놀이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7세부터 12세까지는 무용과 권투를 위한 기본 동작 훈련을 받고요. 달리기, 높이뛰기, 줄타기, 목마 넘기, 기기 등에 통해 체력 단련을 했고, 창 던지기와 원단 던지기 모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육상 종목을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소년들은 경주, 원반 던지기 및 창 던지기, 높이뛰기, 권투, 레슬링, 판크라디움에서 전차 경기. 이때 이제 배너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운동 종목은 성인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그 요즘과 같은 육상과 그리고 무용 그리고 체력 단련을 위한 육상 경기들이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놀이와 놀이 기구를 중심으로 이 운동 경기와 교육 과정이 행해졌다는 거,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레스트라, 네슬링 학교가 있고요. 체육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다스카레움이라고 음악학교고요. 음악과 문학, 산수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체육교사가 팔레스트라를 소유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연습장이 있고요. 오락실이 있고, 목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입구가 있고, 뭐 강의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테네 사립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공립체육관이 있는데, 이건 짐나지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짐나지움은 체육관, 뭐 체조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공립체육관 공식 명칭이 짐나지움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짐네지움이라고 하는데 아카데미라고 하고요. 라이시엄이라고 하고요. 사이노사르즈. 그래서 아테네 전기에는 클럽 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했지만 6세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고 18세가 되면 시민권 획득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런 과정, 아카데미, 라이시엄, 사이노사르지의 과정을 거쳐서 아테네 전기에는 클럽 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6세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고 18세 때 시민권 획득 자격 시험을 보는 그게 바로 국립체육관인 짐나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니까 젊은이를 지도하는 트레이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립체육관. 죄송합니다. 코가 좀 가려. 4대 제전이 있는데요. 4대 제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림피아, 피디아, 이스티미아, 네미아. 요건 좀 지금도 요새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올림피아라는 대회, 피디아라는 대회, 이스티미아, 네미아라는 그런 각각의 어떤 체육 대회, 오늘날 얘기하면 체육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올림픽이라도 볼 수도 있고, 뭐 우수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먼저 올림피아를 볼까요? 올림피아는 주시는 제우스고요. BC 776년서부터 AD 393년까지 이어진 장수와 개최 연월일을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북부, 앨리스의 수로록, 스산록, 그 다음에 올림피아의 제1년의 1월, 8월, 그 다음에 4년마다 개최한 거. 요게 이제 오늘날 올림픽의 어떤 시초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종목에서는 스타디온 달리기, 그 다음에 스타디온 달리기 되돌아오기, 장거리 달리기, 오전 경기, 그래서 달리기, 넓이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같은 거, 또 레슬링, 무장 경기, 판크라티온, 달리기 소년, 레슬링 소년, 무장 경기.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경기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달리기와 레슬링, 이게 이제 주요 경기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죠. 사실 싸움이 주를 이루었고 상품은 처음에는 사과의 열매를 주었고요. 7회부터는 델포이의 신화선언에 의해 야생의 올리브의 관을 씌워주는 이때가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디아는 뭐냐면 주시는 아폴로고요. BC 582년부터 시작됐고 8년마다 지방음악제를 전 그리스제로 개조가 됐고 그 다음에 델피아 또는 피토라고 하고 올림피아드의 제3년의 8월 4년마다 개최했죠. 경기 종목에는 올림피아 제전의 경기 종목과 같았고 별도의 음악제가 있었다는 게 특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독특한 게 있는데 월계수 입에 관을 씌워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을 때 그 금메달 따는 사람에게 바로 이 월계수 입, 이 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올림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티미아 주시는 포세이돈이고요. BC 581년경 지방제를 개조했고요. 콜린트 또는 피토 올림피아드의 제2년과 제4년의 4월 2년마다 개최했던 그러니까 올림피아와 피디아는 4년마다 개최했는데 이 이스티미아는 2년마다 개최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경기 종목은 올림피아제와 같이 많은 소년 성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품은 오란다 밑바에 건조된 잎의 관을 주었고요. 네미아는 주시는 제우스고요. 573년 BC 지방제로 개조했고 펠로폰네소스의 반도의 동북부 네미아의 필리우스 언덕 아래 깊은 계곡 거기가 장소고요. 올림피아드의 제2년과 4년의 7월에 개최하고 이스티미아제와 같이 소년 성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는 오란다 밑바의 신선한 잎의 관. 이때 주로 이제 머리에 이제 자꾸 쓰여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때 올리브관, 야생 올리브관, 월계수입관, 오란다 밑바의 건조된 잎의 관,
오란다 밑바 신선한 입의 관. 어쨌든 뭐 관이 다 이렇게 머리에 쓰여주는 거잖아요. 4대 제전에 우승을 하게 되거나 상품은 관을 씌워줬다. 자, 그럼 4대 제전 운동 경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전 경기를 볼까요? 오전 경기. 5가지 종목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기, 첫 번째 달리기입니다. 아테네 체육 운동에서 항상 중요시하겠죠. 왜 그렇죠? 이제 달리기를 잘해야지 뭐 동물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리기가 또 체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죠. 이제 그림 보니까 뭐 중거리 경주 도중에 자세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의 광경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올림피아 경기에서 독자적인 종목이자 오전 경기의 한 종목이 바로 달리기. 이 당시엔 사실 뭐 달리기 빼면 뭐 할 게 없었죠. 6세기에 이르자 무장 경주 도입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때 이제 무장 경차 전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널비뛰기가 있었는데요. 관성 조절을 위해 중량물을 손에 들고 뜁니다. 그리고 현대와 다르게 뛰기 직전 짧은 거리를 달렸음. 장애물을 피해가기 위한 훈련용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할 때 사용하는 할테레스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할테레스를 가지고 도약하고 있는 광경.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넓이 뛰기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를 들고 이렇게 중량을 들고 뛴 그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할테레스라는 요거네요. 요거. 할테레스. 무슨 돌 같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창 던지기. 오늘날도 이제 계속 유명한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중심부에 가죽끈을 부착시켜 회전하도록 하고요. 8pt에서 10pt의 가볍고 끝이 무딘 투창을 사용합니다. 이 창 던지기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알겠지만 이 창을 던지는 순간이요. 강한 회전력이 그 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창을 잡는 자세거나 파지법도 그 회전력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 창 던지기를 잘하려면 이 허리의 회전력과 허리의 탄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 던지기 선수들이 상당히 그 허리의 탄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성을 이 창에다 전달시켜주는 건 역할이 이제 이 파지법인데 파지법을 하면 이게 창이 정말 잘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사격을 할 때 총구를 지나간 그 총알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 창도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 엄청난 회전력을 발휘해서 그 회전력으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멀리 나가는 이게 이제 창 던지기. 사실 저도 이제 이 창 던지기 육상 감독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반 던지기인데요. 이 포준 원반은 잘 다듬어진 돌 또는 금속으로 둥근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제 뭐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하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돌, 그 다음에 이제 쇠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이제 고정된 자세를 취하여 던져졌는데 사실 이제 서서히 가면서 이제 회전력을 이용하고요. 도움 닫기도 이용하고 그리고 제한된 서클에서 던지는 그런 경기로 지금까지 이제 변하게 됐죠. 네 번째 원반 던지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슬링 경기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고 보편적인 종목으로 스탠딩 레슬링과 접지 레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그레코 로망형과 자유형이라고 볼까요? 어쨌든 서서 하는 경기와 붙어서 하는 경기 바닥에 그 다음에 신체의 힘과 기민성 우아함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슬링 경기 간격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경기 그래서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멀리뛰기, 넓이뛰기, 그 다음에 달리기. 그래서 4대 제전 경기, 운동 경기 중 오전 경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달리기, 넓이뛰기, 달리기, 넓이뛰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마지막이 레슬링.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그 밖에 독립된 종목으로 이제 권투가 있는데요. 이 권투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메로스 시대의 아폴로와 아레스 싸움에서 유래가 됐고요. 글러브 대신 가죽끈을 손에 말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가죽끈.
그리고 링, 로프, 라운드 진행자가 없었고요. 타격과 방어는 현재의 권투와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복싱 경기 그림이 있고요. 가죽끈을 감은 복서, 아그리젠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그런 복싱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복서가 주먹으로 가죽끈을 감은 그 샘플 이렇게 감았다고 하네요. 오늘날에 권투 할 때 그 테이핑 방법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크라티온이 있는데 이거는 복싱과 레슬링의 요소가 복합된 원시적인 난투 경기.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목숨을 잃기도 한 잔혹한 경기였고요. 규제를 통하여 난폭성이 완화됐습니다. 뭐 말리 판크라티온이죠. 싸움입니다. 싸움 사실은. 원형 경기장에서 복싱과 레슬링을 결합한 뭐 싸움이라고 보겠죠. 거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K1, UFC 정도 될까요? 어쨌든 그림 보니까 판크라티온 경기를 나타내는 항아리 그림이 있네요.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현대에도 그렇고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육체적인 싸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은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마와 전차 경주가 있었는데요. 경마는 기원전 5세기 주조된 동전에 그려 넣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말을 소유할 수 있는 부유층에 의해서 진행된 경기입니다. 전차 경주는 부유층에 국한되고요. 여성 참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수상 스포츠와 무용이 있는데요. 축제에 자주 등장하였으며 아테네 프로그램의 일부, 물가에 사는 소녀들에게 유행이 됐고요. 청소년들은 노젓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핸드 스트로크 브레스트 그리고 스트로크 사이드 스트로크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은 아테네인들의 생활 가운데 널리 보급이 됐고요. 사상가들과 정치가들도 무용에 참가하여 즐겼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춤추기를 권장했습니다. 저거 오타 같은데요. 의사들은 환자에게 춤추기를 권장했다는 수상 스포츠와 무용이 접목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아테네 체육관,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육관, 플라톤의 체육관, 소크라테스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체육관, 건전한 정신, 신체적 상태에 의존하고요. 도덕적 기초, 체육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신체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익히고 용기를 길러야 하며 자기의 정열과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육관이죠. 플라톤은 체육 플러스 지육에서 조화를 이루고요. 건전한 정신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체 건강한 사병을 육성하기 위해 체육이 강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덕육을 완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 요즘에도 뭐 테스형이 많이 있는데 나오나에.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의 체육관은 뭐죠? 신체의 단련, 청소년의 교육 과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요. 자신의 신체가 가장 바람직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의 미와 힘은 단련이 하여 얻어집니다. 체력 단련을 잃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관, 플라톤의 체육관, 소크라테스 체육관 구분해서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내기 참 좋네요. 자, 그럼 후기 아테네는 어떻을까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의 새 시대 후기 아테네라고 하고요. 농토의 황폐와 산업의 발달, 참정권의 확대 등으로 통치 계급의 권위가 약화됐습니다. 어쨌든 전기 시대는 뭔가 화려하고 부궁하고 발전하고 크게 되는데요. 이 후기의 역사를 보면 항상 약화되고 퇴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소박하고 보수적인 농경사에서 상업 중심적 세계적인 국제 수도로 발돋움하기죠. 그리고 지식과 비판적인
탐구 양식을 확대하고 심화하고 전통적인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경제적 변형이 확대되고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등이 아테네로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이때.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고요. 이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후기 아테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후기 아테네 교육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개인주의 철학.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을 만족시켜라. 아테네 교육의 이상과는요. 활동적인 인간, 지혜로운 인간. 아까 말씀드렸죠. Man of action, man of wisdom. 그래서 후기 아테네 이상관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됐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체 교육에서 시민 교육이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됐죠. 결국 이제 전통적인 신체 교육과 시민 교육이 이런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이제 후기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퇴색되는 거죠. 이때는 문자, 문학, 읽기, 쓰기, 세마기, 위대한 시, 암송. 이때는 시를 암송하는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후기 아테네 연령별 교육 볼까요? 먼저 가정교육기 출생에서 7세는요. 전기 아테네 같이 집에서 교육받았죠. 7세 13세 초등학교 교육기에는요. 사립 팔레스트라와 음악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르죠. 그리고 중등학교 교육 13세 16세의 어린이는 지적 과목들에 대한 강의를 받고요. 문법학교에서 3학, 문법, 수사학, 변증법, 문법, 수사학, 변증법과 4학, 산수기하, 음악, 천문학이라 하는 소위 7자유의 교육이 성행했죠.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수기하, 음악, 천문학, 소위 7자유과의 교육이 성행됐고, 자, 고등학교 교육은 16세, 18세,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고등교육기관인 수사학교에서 법률 정치, 경제, 역사병정법, 수사학, 철학 등 수준이 높은 교육을 받고요. 수사학이라는 건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 변론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화법의 연구에서 기원한 학문입니다. 자, 군사훈련 18세, 20세인데요. 18세, 20세 청소년은 군사훈련을 이수하였고 에페베에 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에페베 선서가 후에 2년 동안 전선 배치가 되죠. 이제 에페베 선서 후에 결국 군대 기간 가는 거죠. 뭐. 그 20세에 시민권 받고요. 에페베 선서 후에 성인시가 같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후기 아테네 체육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투 레슬링, 잔인함이 보이는 운동으로 변화됐고요. 귀족들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승마, 전체 경기는 인기가 있었죠. 운동 경기에 참여보다는 발레와 플룻 부는 소녀의 구경에 더 흥미, 잡담, 도박, 항연, 퇴폐된 거죠. 타락된 거죠. 군사훈련의 쇠퇴와 시민군의 용병화, 직업적 운동선수들의 급속한 증가, 신체 단련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 저하, 팔레스트라도 인기를 잃고 텅 비게 됩니다. 후기 아테네 체육의 변화였습니다. 후기 아테네 체육에 대한 비평, 각자들의 견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 크세노폰인데요. 플라톤은 체육을 전투력의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에 거처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영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군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체육의 지속을 호소했습니다. 크세노폰은요. 아테네인들은 신체를 적절히 단련하는데 게을리하고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후기 아테네 체육에 대한 학자들의 비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 체육의 변화는 전기 아테네는 신체 교육의 강조, 체력은 국력을 권장했지만 후기 아테네는 전통적인 신체 교육의 시민 교육이 약화됐죠. 운동의 활성화, 소박한 생활을 강조했지만 운동 부조가 사치스러운 생활로 변화됐고요. 체육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관람인주의 모습, 종교적인 이유에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평화기원의 제전 올림피아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상실됐고, 정치적인 이유에 보병이 주된 전투력이던 시대의 군사력이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고,
순수한 목적의 재전이 직업적, 상업적으로 진행되고요. 팔레스트라의 성행이 팔레스트라의 쇠퇴를 가져오고, 강인하고 활기 있고 도덕적으로 건장한 국가를 건설하는 수단이 체육이 힘을 훼손하고 이익을 위한 기능으로 변질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와 후기의 역사는 우리나라나 외국 뭐 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알아본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가 있고요. 오늘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체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특별한 것들은 그렇게 융성했던 나라인 고대 그리스가 오늘날에는 거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할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림에 나왔듯이 기둥만 이렇게 있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한 무강한 국가도,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다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크게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래 10년, 50년, 또 10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200년, 300년 후에도 또 몇백 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지금 뭔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KBS포츠예술과학원 재활운동 튜토리얼 전공 학생들이, 또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